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좀 그냥 무난하게, 뭐 약세긴 하지만 이제 무난하게 좀 마감됐다고 보여지고요. 뭐 크게 이제 뭐 리스키하거나 뭐 그런 어떤 흐름에 어떤 발동된다든지 이런 모습은 좀 없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소강 국면,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별로 이제 뭐 호재 일정이라든지 종목별 뭐 이슈, 오늘 뭐 바이오 관련된 뭐 호재 나와가지고 오른 것도 좀 있고, 뭐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어떤 시장인 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그 6월 15일 날 나로 발사가 이제 누리호 발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들이 이제 좀 강력하게 좀 불 수 있죠. 그런 부분들 해서 우주항공 그리고 뭐 전쟁이 나온 또 신성장 동력에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또 섹터 단의 어떤 내용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오늘 1% 빠졌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좀 좀 약세권의 종목이 많았죠. 2658포인트, 거래대금은 7.6조로 많이 줄어들었고, 하락 종목이 한 200종목 많았던 500종목 정도. 코스닥은 0.25% 빠졌고요. 덜 빠졌죠, 코스피보단. 891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어요. 6.4조. 상승 종목수 600종목, 하락 종목수가 750종목. 그래도 팽팽했네요. 대부분. 일단은 뭐 코스피가 많이 빠진 이유는 기관들의 매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이 7,400억, 금융투자 중심으로 보시면 금융투자가 6,600억을 매도했죠. 이거는 사실 뭐 단타예요, 사실 단타. 그래서 뭐 산 것도 큰 의미 없을 뿐더러 판 것도 큰 의미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인 것 같고요. 오늘 양상에서 외국인들도 뭐 크진 않지만 코스피 900억, 코스닥 560억 팔았고, 코스닥에서 기관 5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300 계약 이상을 이제 순매도하면서 기관 매도를 좀 유인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증시 주변 자금 오랜만에 보면 뭐 고객 인수분이 많이 떨어졌죠. 이 주식 살려고 대기하고 있던 자금 상당 부분이 좀 나갔다고 보면 돼요. 뭐 예금이든 좀 안전자산 쪽으로 좀 돌려진 거라고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신용융자 잔고는 21조 수준으로 적지 않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금 흐름은 그렇고, 해외 시장은 어제 이제 미국 장은 0.7% 약세, 약간 빠졌죠. 다우, S&P도 비등하게 좀 빠졌고요. 오늘 늦게 증시 그냥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홍콩이 1% 정도 약세. 그래도 이제 양봉이네요. 둘 다. 일본, 홍콩. 대만 0.7% 빠졌고, 상해 증시는 0.4% 상승. 그래서 좀 약세까지는 아니고 혼조였습니다. 뭐 국내장도 사실 코스피가 기관의 대량 매도 때문에 이렇게 좀 시총 상위주가 눌리면서 그랬지 뭐 엄청나게 약하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코스피 보시면 시총 상위주가 대부분 1% 내외 정도고 약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 때문에 좀 빠진 어떤 측면이 컸다. 네이버가 이제 오늘 그래도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어떤 최근의 상승 흐름 20일선 돌파해서 추세가 좀 전환된 어떤 패턴 나온 거는 좀 의미심장하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시장이 완전히 약하지 않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근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 소재 쪽은 계속 좋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3.4% 상승했고, 오늘 뭐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 사실 신고가죠. 역사적 신고가 5.4% 상승해서 2차전지 소재주는 돌려가면서 이제 좋은 어떤 흐름들을 계속 내어주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LNF도 오늘 플러스 마감했고, 에코프로도 빠진 거 없어요. 그냥 보합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가 뭐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 실적과 성장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뭐 대표 업종이다. 그래서 코스닥도 덜 빠진 이유는 2차전지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LX세미콘도 1.6% 상승으로 잘 방어를 했고요. 반도체 2차전지가 최근에 시장을 좀 잘 받쳐주고 또 올려 세우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바이오는 바닥 다지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게임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은 사실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좀 돌려지기도 하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에 좀 불과하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인 것 같아요. 오늘 뭐 HLB 같은 경우 이제 자금 조달 소식 냈죠. 그래서 뭐 아까 뉴스 보다 보니까 탤런트 소집스 씨도 10억 정도 이제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정 자금입니다. 임상 자금들 쓰려고 이제 뭐 자금 조달하는 것 같고, 최근에 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금 조달하는데 좀 이제
이제 유리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오늘 좀 이슈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내용이 있었죠. 해외 시장에서 이제 암젠이 또 이제 뭐 요 이제 비대칭형 이제 유전자 간섭 치료제 쪽에서 또 좋은 어떤 임상 결과를 내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받았고, 또 올릭스 자체적으로는 또 이제 자신들의 어떤 플랫폼 기술을 또 증명해낼 수 있는 또 비대융터 치료제 이상 환자 등록이 완료됐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호재적인 측면에서 7% 상승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우르르 전체가 막 움직이는 거는 조금 쉽진 않을 거라 생각되고요. 개별로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의 어떤 대세 상승장 자체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개별 종목단에서의 어떤 유망한 기업들은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티움바이오도 이제 좋은 소식이었죠. 머크 쪽과 이제 면역항암제 공동 연구 개발을 한다. 무상 제공받아서, 머크의 이제 전략은 당연하죠. 뭐 병용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반응률,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약과 같이 써가지고 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뭐 언제든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이제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티움바이오도 오늘 이슈 있었는데, 위에 이제 워낙 매물대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윗골이 그리면서 15%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2.7%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해준 거고요. 차백신 연구소가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좀 강했는데,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이제 묶이면서 강세를 좀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발성의 어떤 시세의 흐름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그룹에서 헬스케어 업종을 이제 키우는데 그걸 주도하고 있는 쪽이죠. 오늘은 뭐 또 유에임 쪽 사업을 진행한다, 도전한다는 소식이 또 좋은 호재가 됐던 것 같고, 롯데 헬스케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합니다. 100%. 그래서 출자금 700억에서 롯데 헬스케어는 아마 이제 실버타운 사업을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롯데 계열사를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아마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뭐 성장의 어떤 화두를 모빌리티 쪽하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에서 이제 찾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롯데 지주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거, 그 부분 한번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도 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또 모멘텀을 가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테마단으로 로봇 테마가 이제 가장 강했죠. 또 휴지림 로봇이 신고가 영향을 냈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시 또 올라오네요. 3.6%. 해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죽지 않고, 역시나 이제 삼성이 또 이게 또 계속 또 연기될 수도 있어요. 8월 달에 이제 상용화 로봇을 또 뭐 내놓는다, 이런 어떤 기사가 났긴 했는데, 어쨌든 모멘텀은 살아있고, 또 로봇은 또 성장 산업이면서 또 정부가 또 밀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테마 산업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G 1%대 상승해서 신고가 부근 영역 뭐 계속 내고 있고, 뭐 로봇 관련주들 좋은 흐름 내고 있습니다. 해성 TPC 16% 상승에 SP 시스템 상승, 퍼스텍도 1.5% 상승, RS 오토메이션 5% 해서 국산화 대표주가 이제 SPG, RS 오토메이션이죠.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유망한 어떤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 2차전지 쪽 오늘 뭐 괜찮았던 얘기. 그리고 이제 일즈 머티리얼즈가 뭐 매각 작업하고 있잖아요. 뭐 좋은 주가적인 기회도 좀 작용하는 거라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실적 동반하는 성장 섹터는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DDR5 대표 종목이죠. ISC도 신고가 영역이죠.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지금 다다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DDR5 관련된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것도, 결국은 시장이 안 좋아도 어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에서 중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볼게요. 방금 짚었던 종목들 중심이에요. 포스코 케미칼,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들. 만도도 이제 오랜만에 수급이 좀 붙으면서 최근에 좀 올라오네요.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만도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덴티움, LX 인터내셔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에
뭐 태양광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는 흐름을 같이 타고 있죠. 그런 모습들. 대한해운이 뭐 해운주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 가장 밸류가 낮다, 뭐 이런 이제 리포팅도 좀 있었고요. 코스닥 넘어가서 이제 오늘 로봇수들 좀 보이네요. 휴림 로봇이 250억 들어오면서 수급 붙었고, 2차전지 쪽 나노 신소재 100억 이상 들어오면서 5% 상승. 사료 쪽 이제 농업주는 좀 단발성이라 봐요. 예, 기술적 반등, 단발성 정도. ISC는 반도체 아까 짚어드렸고, 우주항공 관련된 인텔리안테크, 세테레가이, 예, 수급 붙고 있죠. NK맥스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유망한 기술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NK셀 쪽에.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쪽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는 2차전지 장비 쪽이고요. 어쨌든 뭐 성장 섹터에 주요 이제 핵심 실적까지 나오는 종목분들 중심으로 수급과 함께 또 신고가 영역을 내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도 뭐 시장이 뭐 미지근해도 예, 갈 종목들은 간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뭐 이슈 체크는 뭐 우주항공 쪽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우주항공은 뭐 꾸준하게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도 계속 커버를 해드리겠는 쪽인데요. 6월 15일 이제 누리호 2차 발사 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강력하게 좀 발생한다면 이번 주부터가 아마 일정적으로 이제 가장 피크적인 어떤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이 방산 관련해서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이 또 영향을 또 미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짚어드릴 텐데, 일단은 뭐 누리호 발사 관련된 기사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한국이 이제 이번에 누리호 2차 발사에 완벽하게 좀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들어갈 것이다고 예상해 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어떤 위성을 쏘고, 또 이제 또 이제 달 탐사 프로젝트에 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강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도 크게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 예,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체 기술로서 이제 어느 때나 마음대로 이제 위성을 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위성을 쏘므로 해가지고 또 이제 우주 관련된 어떤 산업도 크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독자적인 어떤 이런 성공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어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모멘텀이 클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이제 극대점으로 되는 구간이 지금 6월 15일 전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빵 튄 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스타트 라인에 좀 섰다 봐야 될지, 뭐 오늘 반짝 그냥 하루 테마성으로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차 발사 때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제 이번에는 완벽 성공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1차 발사보다는 모멘텀 측면에서 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사 좀 보죠. 한국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서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활용 점정에 나선다. 오는 15일 한국형 독자 발사체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최종 완성을 위한 2차 발사를 실시한다. 성공하면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 실용급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는 중대형 우주 발사체를 보유를 하게 된다. 특히 이제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영 등 모든 과정을 독자로 이제 개발을 한 거잖아요. 옛날에 이제 십몇 년 전에 이제 누리호 말고 나로호 있었죠. 나로호는 이제 발사체 기술을 또 러시아로부터 가져온 거였기 때문에 반쪽짜리 이제 어떤 그 발사였는데, 이번에는 뭐 100% 독자로 이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요거 성공하면 우주 강국으로 이제 우뚝 서는 거고, 뭐 아직 뭐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까지 이제 독자는 아니지만, 뭐 그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100%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거겠죠. 일단은 뭐 전남 고흥군에서 나로 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를 실시한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뭐 관전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누리호 이제 발사를 위해서는 2010년부터 2조 원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발사체예요. 그래서 2013년 이제 나로 발사 이제 그때 성공을 했었는데, 몇 번 하면서 이제 성공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1단부 핵심이라 볼 수 있는 1단부 쪽에 기술을 이제 러시아가 제작했기 때문에 이제 국산의 어떤 성공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누리호는 역시나 이제 독자적으로 요거를 이제 모든 과정을 국산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차 발사 당시에
3단부 7톤급 액체 엔진이 예상보다 이제 46초가량 빨리 꺼지면서 마지막 순간 힘을 얻지 못하는 바람에 최종 목표인 위성 모사체 궤도 진입에는 좀 실패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추후 조사 결과 3단부 엔진 내 산화제 탱크에 균열이 생겨서 연료가 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발사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수십 년을 내다볼 때 명확한 또 성장 섹터 산업 자체가 이제 우주죠. 우주가 이제 민간 산업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바이오로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 결국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초고속 통신망이라든지 뭐 자원 에너지도 뭐 달에 가가지고 광부를 캐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이제 지구 관측하는 어떤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산업이 커질 텐데요. 여기에 소수의 국가만이 이것들을 향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기술은 너무나 진입 장벽이 크고 오랜 기간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대규모 이제 자금도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인재들도 이제 다른 분야랑 다르게 더 높은 어떤 레벨의 이제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이제 막 보호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성공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우주 개발 각축에 한국이 뛰어들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갖는 거고요. 이제 요 말이 정확하죠. 우리나라가 만든 발사체를 자체 발사장에서 궤도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어떤 것이라도 우주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우주에 갈 수 있는 독자적인 수단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37만여 개의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동차도 이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양산할 수 있는 국가도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만큼 언제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겠다 해서 일단 이번에 이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여기 이번에 누리호 2차 발사에도 참여를 한, 발사체 쪽에 참여를 한 기업이죠. 그래서 우상향의 기조를 잘 띄고 있고, 또 이제 방산 쪽에서도 우호적인 어떤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죠. 한국 항공우주도 오늘 플러스권 내면서 신고가 영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퍼포먼스의 수익률을 내어주고 있고, LIG 넥선도 우상향의 기조를 계속 내어주는 형태. 그리고 또 이제 우주항공 퓨어하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AP 위성도 1.9% 상승으로 우상향의 기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주가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2021년도 초에 이제 고점대를 찍었잖아요.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그 정도 라인까지 아마 이번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걸 살짝 돌파하다든지 그 정도 수준까지 가서 조금 이제 저항을 받는다든지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의 기조를 계속 띄면서 전고점 부근에 붙여놨죠. 모멘텀 받을 때 돌파시키면서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벤트적인 측면으로 일단은 접근해야죠. 장기적인 성장을 하는 산업이고 그런 기술력과 이제 자질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번 모멘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 의해서 시세가 터진다면 차익 실현을 했다가 추후에 이제 또 조정을 받고 낮은 어떤 위치까지 내려오면 이제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세트르가이 같은 경우도 오늘 5% 상승하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빵 뚫어냈죠. 최근에 바닥 다지고 점진적으로 저점 높이면서 올라온 형태. 매물을 좀 흡수하면서 소화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형태. 캔코와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평선까지 뚫고 올려놓고 몇 번의 지지력을 보이면서 물량 소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2.8% 상승. 제노코 같은 경우도 1.6% 상승. 요렇게 이제 요 정도죠. 하나 시스템은 워낙 이제 UAM 쪽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좀 낮을 걸로 뭐 생각이 되고요. 아까 언급드린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이다. 그래서 오늘 뭐 SK증권 리포팅 좀
유의미하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제목이 이제 전쟁이 낳은 역설, 신성장 산업의 등장이다 해서 이 국방비 증액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미국을 우리가 지칭할 때 천조국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천조국. 예, 저도 이제 요 리포트 보면서 알았는데 국방비를 1,000조 원 사용하는 국가라고 해요. 천조국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 그리고 국방력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표상이 되어 있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고, 근데 정말로 국방 예산 1,000조 원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5일 기준 환율로 환산했을 때 기본 예산 자체가 이제 미국입니다. 979조. 총 국가 방위 예산은 1,030조.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국방비가 1,000조 원이 넘다니. 중요한 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는 미국이 국방 예산 규모를 다시금 확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로 뭐 국방비 증액하는 거 명분은 뭐 당연히 어렵지 않을 거고, 자국 우선주의 또 자국 보호주의의 확산 여파,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어떤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우주군 확대, 이런 영향으로 이제 이렇게 또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국방 예산은 이렇게 이제 한국 정책 때 한번,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냉전 체제 때, 이라크 아프가니 사태 때 이럴 때 이제 증액을 크게 했다고 이제 추이가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전 세계 같이 국방비 증액이 어떤 흐름을 낳고 있고, 한국의 이제 방산 업체들이 뭐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제 그냥 뭐 만들고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워낙 이제 기술력이 좋은 게 이제 인정받게 되다 보니까 해외로 이제 수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작년에 엄청난 규모였는데 수주 소식들을 우리 봤죠. LG 넥스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한국의 방산 업체들도 내수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장 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나라가 뭐 동남아라든지 중동 같은 뭐 제3세계 약간 좀 뭐 그런 국가에 주로 팔았는데, 이제 유럽 쪽으로도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유럽이 가장 지금 애달죠. 예, 막 자원을 무기화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나토군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국방 예산을 이제 늘려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에 좀 이제 들어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 기간 또 중립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던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이 뭐 나토 가입 신청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방에 대한 중요도가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토 가입 국가들이 GDP 대비해서 국방 예산 비율을 2% 추진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21년 기준으로는 국방 예산이 GDP 대비 2% 이상 사용하는 국가가 7곳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 점점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 나토 국가들이, 가입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방 예산 증액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가장 먼저 선언했죠. 예, GDP 대비 2% 이상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 근데 독일의 국방 예산은 이제 적지 않죠. 예, 21년도에 560억 불, 60조가 이제 넘었는데 GDP 대비 1.3%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2% 이상으로 증액한다면 향후 1, 2년 내로 최소 300억 달러 이상이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30조 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산 관련된 성장 트렌드를 좀 만들게 될 것이다. 유럽도 국방 예산 증가 사이클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유럽 국가들의 안보 위기 의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방 예산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의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인데요. 작년도 이제 국방 예산 증가율을 보면 미국이 2.9% 증가했고요. 일본이 4.1%, 우리나라가 엄청 증가했네요.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영국도 12.7%를 이제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동남아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13.5%, 싱가포르 11.4%, 필리핀이 9.6%, 대만도 8.7%, 엄청나네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국방 예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가 이제 뭐겠어요? 남중국해 필두로 한 이런 쪽에 약간 중국과의 갈등이죠.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 현대화 추진 등이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주된 국방 예산 증액 요인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 러시아 전쟁 사태를 보면서 중국도 사실상 좀 뭐랄까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자기들 어떤 위세를 그리고 어떤 패권의 어떤 확장을 약간 좀 힘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만에 대한 어떤 액션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약간 좀 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분쟁이라든지 남중국해, 필리핀해 이런 쪽은 이제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죠. 예. 지속적으로 중국이 뭐 도발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지리적 특성상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해군력 그리고 공군력 강화에 보다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해군 공군력 강화하려면 돈 많이 필요하죠. 예. 배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항공모함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은 뭐 비싸잖아요. 예, 육군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어떤 무기를 늘린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동남아 지역이.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사와야 될 텐데 가성비 높은 그 무기가 좋지 않겠어요? 예, 동남아 국들이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이제 어떤 무기들이 상당히 또 선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국의 이제 방산 업체들의 성장 트렌드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기회가 열리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 이제 문이 열린다. 예. 작년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을 냈죠. 최근 5년간 수출 실적 증가율은 177%, 세계 1위입니다. 예, 수출 증가율이 세계 1위에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무기가 해외에서 이제 엄청나게 지금 팔리는 속도를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역대 최고 수급인 작년에 이제 한 8조 원 넘게 이제 수출을 이뤄낸 거죠. 예, 무기 수출액이 처음으로 무기 수입액을 상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을 확실히 이제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미사일 장갑차 등 글로벌 경쟁 제품 대비 기술력은 뒤떨어지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한 가성비가 최고의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가성비 뭐 끝판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올해는 방산 수출 실적이 10조 원 넘게, 12조 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국방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인 북미, 유럽, 동남아, 중동 지역 국가들로부터 추가적인 수출 계약 소식은 얼마든지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유가 급등한 것도 사실 유가 급등하면 뭐 동남아든 중동 이런 데가 좋잖아요. 그쪽에 자원 국가가 북극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무기에 돈을 쓰는 그런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반환을 계기로 한미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도 고무적이라는 거. 그래서 SKO 리포팅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실적이 100억 달러를 상회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우주 이런 것들 신고가 계속 내는 거 뭐 이유가 있겠죠.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 5년 동안 무기 수출 증가율을 보니까 뭐 한국이 뭐 압도적이네요. 예. 프랑스도 좀 이제 증가를 냈지만 우리나라의 177%는 뭐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의 성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들어선 윤석열 정부도 국방혁신 4.0이라고 이제 기존의 국방 개혁을 대체할 그런 어떤 정책적 기준을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분들도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적인 초격차 기술 및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계기로 한미 군사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미 국방상호 조달 협정 추진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방산 기업들 또 거기에 이제 확장된 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또 수혜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리포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이제 괜찮은 종목이죠. 많이 이제 커버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미래를 쏘아 올리는 힘이다 해서 SK 리포팅에서 잘 써주신 것 같고요. 항공기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 부품 생산 정비 전문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누리호 75톤급의 액체 연료 엔진, 그리고 이제 한국형 전투기 엔진 생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이제 뭐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 장갑차 이런 것도 해외 수출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수주 소식 계속 나올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K9 뭐 자주포 이런 것들 1조 원 호주 수출 계약, 올해 2월 달에 K9 자주포 2조 원대 이집트 수출 계약, 하반기에는 또 호주 쪽으로 장갑차 수출 기대감이 높고, 이런 부분들 또 뭐 중동 쪽으로도 계속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방산 부분에 안정된 또 실적 성장과 또 이제 우주 항공에서의 어떤 이런 모멘텀들, 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항공기 엔진 부문은 이미 24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높은 어떤 관심이 필요한 기업, 또 이제 세트레가이 이제 위성 만드는 기업을 또 이제 인수해서 지분 30% 갖고 있다는 부분도 하나그룹이 또 우주항공을 핵심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장기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은 측면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레가이, 제가 이제 뭐 많이 강조를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또 이제 이 기업만큼 또 기술력 측면에서 독보적인 또 기업이 없죠. 그만큼 또 하나그룹이 인수한 이유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신한증권 리포팅입니다. 그 제목이 이제 이륙 준비, 빠질 수 없는 중소형 위성 생태계 강자다. 국내 우주개발 정책 수혜와 기술 경쟁력 확보에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 80억 정도 전망인데, 사실 당장의 실적보다는요, 앞으로의 어떤 포텐셜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또 퍼포먼스를 크게 내는 실적까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을 키우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뭐 세트레가의 성장은 뭐 당연히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위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자회사로 이제 뭐 솔루션 기업들, 데이터 기업들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성장 트렌드 방향에도 오롯이 맞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정부의 우주 개발 예산은 7,300억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이제 인공위성 분야에 투입돼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어떤 환경도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캐파 증설, 기술 투자도 주목해 볼 만하다. 작년 11월 달에 250억 정도의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고, 위성 제작을 위한 공간으로 우주시장 성장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걸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그룹과의 전략적인 협업으로 높은 수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24년 내 발사 예정인 뭐 이제 차세대 이제 위성, 스페이스 IT를 활용한 위성 영상 및 데이터 사업 확장도 기대된다는 측면들 해서 꾸준한 어떤 실적 성장도 같이 동반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 우주 산업 구조적 성장으로 실적 가시화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주가 반등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번 누리호 발사에서도 이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앞으로 이제 발사체가 그렇게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언제든 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위성을 세트레가에서 이제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이 이제 연결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 정리 그리고 이제 이슈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흐름, 뭐 크게 이제 밑으로 내리꽂다든지 뭐 투매성의 어떤 물량 나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늘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정도 방어하잖아요. 그만큼 뭐 저가 매수세도 상당히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나쁘지 않은 환경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막 위협 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잘 스터디한 종목들을 또 저가 매수 내지는 쥐고 있는 뭐 전략들을 계속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 세게 부는 것들은 또 5, 60%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하면 어떤 그런 트레이딩 측면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따진다면 시장은 괜찮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휴일 끝나고 나서도 뭐 나쁘진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은 조금 이제 박스권, 혼조권의 증시인데
종목 선택을 잘 하는 게 뭐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